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체역학 4장부터 공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 운동량 이론과 긍이요. 그래서 먼저 그 역적과 운동량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정리했었죠. 역적과 운동량의 원리를 정리를 했었어요. 역적이라는 표현, 충격량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운동량의 표현을 정리를 해서 유체 운동량 방정식이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을 정리했었습니다. F 벡터는 로우 Q의 질량 유량, 밀도 곱하기 최종 유량, 질량 유량이죠. 로우 Q의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해서 표현된 식을 유체 운동량 보존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유체가 유동을 할 때 유체로부터 받는 힘을 계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X방향으로 유체가 유동을 할 때는 X방향의 힘의 합은 시그마 빠졌네요. X방향의 힘의 합 시그마, X방향의 힘의 합은 로우 Q의 V2X-V1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X방향의 유속의 변화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고,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유체 유동시, 유체에 작용하는 Y방향의 힘의 합은 로우 Q의 V2Y-V1I 그래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유동의 정리를 적용을 했었죠. 간유동에 적용을 했었어요. 곡간유동, 수평간이라든가 점차 축소간이라든가 이런 간유동에서 유체가 흘러갈 때 유체로부터 간이 유체로부터 받는 그 힘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간유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식화해서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적용시켜서 풀어내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판 유동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평판 유동. 평판 유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평판이 받는 힘, 유체 노즐에서 분사된 분류가 평판에 작용하는 힘, 유체 분류로부터 평판이 어느 정도 힘을 받느냐라고 해서 이제 고정판일 때는 평판이 고정돼 있을 경우에는 로우 Q V로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로우 A V 제곱 이렇게. 그래서 A는 분류의 단면적, V는 유체 분류 속도, 평판을 때리는 유체 분류의 속도로 해서 표현했었죠. 최종 유량 Q는 유동 단면적 곱하기 유속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했었고, 이동평판의 경우에는 평판이 U라는 속도로 이동 중에 있는 그 순간에 받는 힘, 평판이 받는 힘은 로우 A V-U의 전체 제곱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평판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F는 로우 A의 V 플러스 U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다음 이제 경사평판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경사평판 또는 경사분류 해가지고 평판을 때릴 때 노즐에서 분사된 경사분류가 수평으로 놓인 평판을 때릴 때 또는 평판을 기울여 놓은 상태로 봐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량을 구하는 공식으로서 Q1는 2분의 Q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했고, Q2는
2분의 Q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이렇게 평판을 수평으로 고정된 평판을 수평으로 놓고 분류가 이제 기울어졌을 때 좌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로 해서 Q1, Q2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평판이 경사 분류로부터 받는 수직 방향의 힘 Fi, 이 Fi를 구하는 공식은 로 QV의 사인 세타로 정리됐고 로 A V 제곱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 방향의 Fy의 분속도, Fy의 분속도, 요 속도, 요 힘의 성분이죠. 그러니까 Fy의 분류 방향의 힘의 성분 Ry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Ry로 표현해서 Ry는 Fy의 사인 세타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로 A V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평판의 유체 분류가 노즐에서 분사된 유체 분류가 평판을 때릴 때 평판이 받는 힘 해서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곡면판 해서 정리했었죠. 분류가 곡면판에 작용하는 힘 또는 곡면판 하나를 우리가 날개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어요. 날개라고도 표현해서 고정돼 있을 때 fx는 로 qv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정리됐었고요. 또는 로 a v 제곱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그리고 이제 fy는 분류가 곡면판이 y 방향에서 받는 힘 fy는 로 q v의 사인 세타, 로 a의 v 제곱의 사인 세타로 해서 이렇게 fx fy. 그래서 f는 결과적으로 곡면판이 고정된 곡면판이 유체 분류로부터 받는 힘을 계산하려면 x 방향의 힘의 성분, y 방향의 힘의 성분을 구한 다음에 합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곡면판이 받는 힘을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u의 방향으로 플러스 u의 속도로 곡면판이 이동하고 있는 순간에 받은 힘을 정리하면 fx는 로 a v 제곱에 고정일 때는 v 제곱, 이동할 때는 상대 속도가 들어가죠. v 마이너스 u의 제곱에 유체 분류의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곡면판이 움직이고 있는 속도가 u가 되겠죠. 그래서 곡면판에서 본 유체 분류의 속도에서 v 마이너스 u의 전체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fy도 마찬가지로 로 a의 v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정리가 됐었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u의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유체 분류의 반대 방향으로 곡면판이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에는 fx가 로 a의 v 플러스 u 전체 제곱 상대 속도 역시 들어가는데 유체 분류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라는 각은 반시계 방향의 각이죠. 반시계 방향의 각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fy는 로 a의 v 플러스 u의 전체 제곱에 사인 세타. 자, 공식이 잘못됐네요. 왜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곡면판이 됐든 아니면 평판이 됐든지 간에 평판의 그 이동 동력, 평판이 이동할 경우, 이렇게, 그리고 곡면판이 이동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이동 동력이라고 해서 표현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X방향으로 공면판이 됐든 평판이 됐든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순간의 동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fx의 평판의 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fx의 평판의 속도에서 단위는 킬로와트, 마력 단위는 맞춰줘야 되겠죠. 요즘은 거의 킬로와트로 출제가 되니까 킬로와트로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개열에서도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개열에서 나오면 숫자로 보자 그랬어요. 숫자로 보자. 숫자로 문제가 나와도 날개열, 날개열, 숫자 주변에 여러 개의 날개를 갖추고 있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fx를 구할 때 로우 q에 v-u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이제 날개에 가해지는 힘을 x방향에서 날개에 가해지는 힘을 표현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수평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이다 이거죠. 날개열에서는 숫자가 날개열에서는 원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랬죠. 그래서 L은 fx에 u라는 표현에서 동력을 구할 수 있어요. fx에 u 곱해서 fx에 로우 q에 v-u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u는 날개열의 회전 속도죠. 숫자의 회전 속도가 되는 거고, v는 노즐에서 분사된 유체의 속도, Z류의 속도라고도 표현하고, 분류의 속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q는 유량으로서 여기서 q는 노즐에서 분사된 그 유체의 유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로우는 밀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fx의 u라는 속도 성분은 60분의 파이 dn, 60분의 파이 dn. 날개열의 회전 속도 n, rpm이 주어졌을 경우 60분의 파이 dn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력, 날개열의 숫자의 유체로부터 어떤 기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동력,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리한 게 이제 프로펠러를 정리했었죠. 프로펠러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경우는 있다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프로펠러에서 추진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추진력 F는 로우 Q에 V4-V1 또는 P3-P2 곱하기 면적 A로 해서 구했죠. 이렇게. A는 프로펠러의 단면적이고 P2, P3는 프로펠러 전후의 압력 값이었어요. 프로펠러 단면의 전후, 단면의 압력 P2, P3 이렇게 됐고, 프로펠러를 설치한 갈로의 입구 속도 V1, 출구 속도를 V4로 보고 추진력을 구하는 표현식을 정리했었죠. 그리고 프로펠러 통과 속도 V, 프로펠러 통과 속도는 2분의 V1 플러스 V4로, 그리고 프로펠러 효율을 구하는 공식 V1분의 V로 정리했어요. 이렇게. V분의 V1 이렇게 정리됐죠. V분의 V1 이렇게. 그래서 V는 프로펠러 통과 속도 얘기하는 거고, V1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프로펠러를 갖고 있는 배의 속도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배의 속도, 배가 움직이는 속도죠. 배가 V1은 배가 움직이는 속도로 프로펠러 갈로 쪽으로 유체가 흘러 들어오는 거로 기준을 잡아서 프로펠러 효율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프로펠러 효율은 어쨌든 입력분의 출력의 개념에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항공기의 프로펠러에서 효율 구하는, 항공기 프로펠러의 프로펠러 효율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되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설치한 그 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펠러를 정리를 해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예를 들었었죠. 탱크에 부착된 노즐의 분사 추진, 탱크에 부착된 노즐에서 유체가 분류가 될 때 이루어지는 분사 추진에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탱크에 노즐을 부착시켜 놓고 바퀴를 부착시켜 놓고 여기다 그 물을 부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유체가 빠져나오면서 움직이죠. 이때 추진력 F. 이때 추진력 F는 로우 Q V로 구한다 그랬어요. 로우 Q V로 구한다. 이렇게. 로우 Q는 질량 유량 M-이죠. V는 루트 EGH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또는 로우 밀도 로우 곱하기 면적 A에 EGH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추진력을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추진, 비행기 또는 항공기 추진. 비행기 항공기 추진해가지고 F는 질량 유량 M2 닷 곱하기 V2 마이너스 M1 닷 곱하기 V1 이렇게 구했죠. 들어오고 나갈 때 비행기에 그 내로 유체가 들어오는 거는 공기만 들어오지만 내부에서 연료가 연소해서 발생된 연소 가스가 빠져나갈 때 들어오는 공기의 질량 유량과 연소가 일어나서 빠져나갈 때 배기가스의 질량 유량과 다를 테니까 그거 고려해서 비행기의 추진력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M2 닷 곱하기 V2 마이너스 M1 닷 V1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로켓 추진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로켓 추진에서는 추진력 F는 질량 유량 곱하기 속도 V로 이렇게 로우 Q의 V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로우 A의 V제곱 이런 식으로도 정리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정도 공식들을 4장에서는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장 공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장이 점성 유동 부분입니다. 점성 유동, 실제 유동 부분이죠. 점성을 고려하게 되면 유체 흐름을 충류와 난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충류는 유체 유동 시 유체 층과 층상의 미끄럼이 기축적인 이런 유체 유동이고, 난류는 유체 층과 층 사이에 발생하는 미끄럼이 불규칙적이며 어떤 회전이 동반되는 이런 유동 형태를 난류로 표현했고, 그 중간 상태는 천위 유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런 이제 충류와 난류의 구분 척도에 해당되는 각 레이놀드 수죠. 레이놀드 수.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점성력분의 간성력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면 미우분의 로 V 곱하기 L 또는 동점성계수 미우분의 V 곱하기 L로 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L은 특성 길이로 봤죠. 기하학적 특성 길이로 해서 집어넣어라. 원유동일 경우에는 간유동, 원간유동이죠. 원간유동일 경우에는 레이놀수를 구하는 공식이 뉴분의 V 곱하기 D로 표현이 돼서 기하학적 특성 길이를 간의 직경으로 봤습니다. 봐서 레이놀수가 2100보다 작으면 충류, 꼭 2100으로만 볼 수는 없고 약 2020에서 2300 정도 사이의 값으로 충류의 그 하임계 레놀수 값을 줄 수 있죠. 2100은 하임계 레놀수 값.
레놀수가 4,000보다 크면 4,000은 상인계 레놀수 값이라고 해서 4,000보다 크면 난류 유동, 중간 상태는 천유 유동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측륜지, 난륜지를 구분하는 척도 레놀수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수평 원간 유동을 정리했었어요. 수평 원간 유동이 이제 측류로 유동할 때, 유동 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 반경 R인 위치에서 전달력력 구하는 식 정리했었죠. 전달력력 타우는 마이너스 2분의 R에 dL분의 dP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R 이퀄 제로면 간 중심 R 이퀄 R 제로면 간벽 이렇게 해서 간벽에서 최대 전달력력이 발생하죠. 간 중심에서는 최소 전달력력 제로인 상태니까 간 중심에서 최대 유속이 간 벽을 적시는 유체층에서는 속도가 제로. 그걸 이제 점착 조건, 노슬립 컨디션이라고 해서 점착 조건을 적용시켜서 R인 유체층에서 유속을 구하는 식을 정리했어. R인 유체층에서 유속을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4μ분의 R0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곱하기 dL분의 dP 이렇게 정리했죠. dL분의 dP는 단위 길이당 압력 강하량 마이너스 dL분의 dP 단위 길이당 압력 강하량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봤습니다. 역시 R 이퀄 0인 상태에서는 최대 유속, U 맥시멈. 그리고 R 이퀄 R 제로에서는 속도 U가 이제 제로로 이렇게 해서 본다. 이렇게 봤죠. 이렇게 해서 U 맥시멈 분의 UR을 정리하니까 1 마이너스 R 제로분의 R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나머지 다 지워지고 R0 제곱분의 R0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게 남으니까 정리하면 1 마이너스 R0 분의 R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CS의 유속을 구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죠. 이 식에다 아래 0을 갖다 대입시켜서 풀어주면 되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유량을 구했어요. 수평 온관수 속에 충류로 유체가 흘러갈 때 유량 Q는 128 뮤 L분의 델타 P의 파이 D 4승 하겐 포화젤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정리를 했었죠. 이 식은 A 곱하기 V, V는 평균 속도입니다. V는 평균 속도 해서 구한 거랑 같아야 된다 라고 해서 평균 속도 V민 평균 속도를 정리를 하니까 최대 유속의 2분의 1이 나왔죠. 최대 유속의 2분의 1 이렇게 즉 최대 유속 U 맥시멈은 여기서 구하는 최대 속도 U 맥시멈은 평균 속도의 2배입니다. 수평 원간 유동에서는 평균 속도의 2배다. 정리를 했었고 또 수정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용시켜서 손실수도 HL은 감마분의 델타 P P1 마이너스 P2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감마분의 이거를 델타 P로 놓자. 여기서만큼은 델타 P를 P1 마이너스 P2로 놓자. 아니면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1으로 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손실수도 HL 해서 구하면 델타 P를 여기서 파이 D 4승분의 128 뮤 L 곱하기 유량 Q 해서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HL 손실수를 구하는 공식을 레이놀드 수분의 64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R2분의 64 요거를 F로 놓자 그랬어요. 스몰 F로 놓고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제곱 해서 F는 감마찰 계수, 스몰 F는 감마찰 계수, 또 람다로 놓기도 하죠. 우리 교재에서는 또 람다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감마찰 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실수를 구하면 이 손실수를 이용해서 손실 동력을 구할 수 있죠. 손실 동력은 감마 Q의 HL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감마의 HL은 델타 P 파이 D 4승분의 128 뮤L 곱하기 Q 에서 구한 거랑 같아야 돼요. 수평 원관 속에서 충류 유동에만 적용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럼 파이 D 4승분의 128 뮤 L 곱하기 유량 Q가 델타 P고 그거에 Q를 또 곱하니까 제곱 이런 표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제 비교할 만한 그런 유동으로는 평행평판이 있다. 평행평판에서 평행평판 사이죠. 두 개의 평행평판 그 사이에서 유체가 그 측류로 흘러간다. 측류로 흘러간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이런 평판 사이로 유체가 측류로 흘러갈 때, 이제 유량 Q는 12 뮤 L분의 델타 P 곱하기 B 곱하기 델타 3승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다 그랬습니다. 델타는 요 거리고요. 델타는 거리가 되고 B는 폭이죠. 평판의 폭입니다. B는 평판의 폭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때 평균 속도 V미는 3분의 2, 평균 속도의 3분의 2 정도 된다 그랬죠. 즉 최대 유속 U 맥시멈은 중심에서 발생하는 U 맥시멈은 최대 유속은 1.5배의 Vmin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3배가 되겠죠. 평균 속도의 2분의 3배가 U 맥시멈이고 원관 속의 측류 유동으로 흘러갈 땐 최대 유속이 평균 속도의 2배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평행평판 사이로 두 개의 평행평판 사이로 저 측류로 흘러갈 때는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은 참고해야 될 필요는 있다. 한 번씩은 나오는 경우는 있었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수평 원관 속의 측류 유동을 풀어낼 수 있도록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난류 문제가 혹시 나오더라도 뭐 거의 나오진 않지만 기출문제 여러분들 풀다 보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난류 유동과 관련해서 미분방정식에서 이제 부분 적분해 갖고 푸는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보면 한 20여 년 가까이 그 사이에서 보면 한 두어 번 정도 나온 거로 이제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뭐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제 난류 유동이 여러분들의 유체역학 점수를 어떤 좌지우지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평 원관 속의 점성 유동 부분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평판 유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죠. 평판 유동. 평판 유동에서 경계층에 대한 내용을 좀 봤어요. 경계층. 경계층은 U 맥시멈 분의 즉 라지 U로 놓겠습니다. 라지 U분의 U0가 0.99가 되는 지점까지 경계층으로 본다 그랬죠. U0는 경계층에서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U는 유니폼 플로우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균속도. 평판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속도. U는 평판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속도고 U0는 경계층에서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경계층의 속도가 균속도의 0.99배가 되는 지점까지를 경계층으로 본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계층 바깥쪽은 비점성 유동, 경계층 안쪽은 측류 유동, 경계층 바깥쪽에 비점성 유동으로 취급하는 경계층 바깥쪽의 비회전 유동을 우리가 포텐셜 유동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경계층에서 레이놀드 수를 구하면 경계층에서의 레이놀드 수는 뉴분의 U 곱하기 균속도, 이걸 이제 U 인피니트로 놨죠. U 인피니트로 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균속도를 U 인피니트 곱하기 선단으로부터의 거리 x를 곱해서 레이놀드 수를 구하고 임계 레이놀드 수 값을 5 곱하기 10의 5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크면 난류, 작으면 측류 이렇게 해서 레놀수를 정리를 좀 했었고 측류 경계층의 두께 측류 경계층의 두께는 선단으로부터의 거리 x의 5배의 레이놀드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구한다라고 봤고 난류 경계층에서의 두께는 0.16 곱하기 x의 레이놀드 수의 마이너스 7분의 1승 또는 0.346의 레이놀드 x의 레놀드 수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이라는 식을 적용시켜도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0.376 곱하기 x의 레놀드 수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또는 0.16 곱하기 x의 레놀드 수의 마이너스 7분의 1승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외에 관련해서 측류 경계층과 난류 경계층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경계층 두께와 레놀수와 관련이 있으니까 점성계수, 속도, 선단으로부터의 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승, 마이너스 5분의 1승 또는 마이너스 7분의 1승 이런 표현식이 있죠. 그래서 난류 쪽에서는 요런 표현식을 기준으로 해서 또 말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말씀 드렸고 계산 문제도 좀 나오고 하죠. 경계층과 관련해서 평판 유동의 경계층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 주위에 유동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뭐 박리 현상이라든가 세퍼레이션 그리고 웨이크 후류 현상이라든가 또는 압력 항력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박리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역압력 구배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리고 후류는 물체의 전후의 압력차로 인해서 뒷부분의 압력이 낮아지는 이런 이제 현상, 압력 손실이죠. 물체 뒤쪽의 압력 손실 때문에 박리가 없어지지 않고 박리 입자들이 하류 쪽으로 이제 떠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후류라고 한다. 그래서 압력 손실, 압력 손실 때문에 발생하고 이런 후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압력 항력이라고 하는 힘을 물체가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런 이제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야 되죠. 어쩌다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력과 양력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항력과 양력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항력을 구하는 식은 항력을 라지 D로 놨죠. 항력을 라지 D로 놔서 항력을 구하는 공식은 일단 이제 항력계수 곱하기 투상 단면적 곱하기 동압 2분의 로 곱하기 U 인피니트의 제곱 균속도로 봐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항력계수 곱하기 유동 단면적 곱하기 2분의 로 U 인피니트의 제곱 항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톡스 법칙이 있었죠. 스톡스 법칙이라고 해서 항력을 구하는 식으로 3파이 뮤디 V라는 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항력을 이용해서 이제 동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항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항력 곱하기 U 인피니트 이렇게 해서 동력에 대한 표현, 동력을 구하는 표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항력은 물체가 물체 주위로 유체가 지나갈 때 물체가 유체로부터 받는 유체 유동 방향에서 받는 힘, 그 힘은 이제 우리가 항력 이렇게 받고. 수직 상방향으로 받는 힘은 이제 양력이라고 해서 L로 놨었죠. 양력, L. 여기서 L은 동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워 얘기하는 거고. 동력, 여기서는 양력. 양력은 양력계수, CL, 양력계수 곱하기 투상 단면적 곱하기 동압, 2분의 로,
U 인피니티의 제곱으로 해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필요한 힘은 항력이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필요로 하는 힘은 양력이고 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또 푸는 문제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체가 받는 힘은 루트 항력의 제곱 플러스 양력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다. 물체 주위로 유체가 지나갈 때 또는 유체 속으로 물체가 날아가고 있을 때 유체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 그 힘을 구한다 그러면 루트 D의 제곱 플러스 L의 제곱. 항력은 항력계수를 이용해서, 양력은 양력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항력과 양력 표현들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속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거나 운동량 방정식 이런 식들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유동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거나 속도 포텐셜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 있다. 그래서 유동함수는 유동함수가 직교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만 보겠습니다. x와 y의 그 함수로서 주어졌을 때 x방의 유속 u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 사이로 구해주면 되고 y방의 유속 스몰 v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 사이로 계산해주면 되죠. 직교좌표계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극좌표계도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극좌표계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직교좌표계에 대해서 이런 유동함수는 2차원 정상류 2차원 비압수성 유동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유동함수라고 하는 하나의 값만 알면 유속을 구할 수 있고 연속방정식 하나로는 x방의 속도, y방의 속도를 구할 수는 없죠. 연속방정식 형태로는 2차원 연속방정식 정상류 비압수성 2차원 연속방정식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죠. 이퀄 제로. 요 식인데 요 식을 가지고서 uv를 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방정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유동함수가 주어지면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 적분해서 유동함수 구하는 형태도 문제가 나오죠.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 속도 포텐셜은 파이로 나서 직교좌표계에서 보자면 x, y, z의 함수 3차원 비회전 유동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이다. 속도 포텐셜은.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서 바로 유속도를 구할 수 있다. x방의 유속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로 v는 y방의 유속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로 그리고 z방의 유속 w는 라운드 z분의 라운드 파이로 해서 구해주면 된다. 자, 5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기본 공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누누이 제가 이제 말씀드려왔지만 공식은 이 공식을 보고서 어떻게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같이 정리가 돼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공식이 어떤 기초적인 부분으로부터 도출되어 나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기억하기도 좋고 오래 또 기억이 되고 문제에도 적용이 잘 된다는 거죠. 단순히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는 요거를 가지고 공식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이 공식을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떤 문제에 이 공식을 적용시켜야 될 것이냐 이게 판단이 안 되면 문제는 못 푼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감안해서 공부들도 하시고 공식도 정리를 해서 기억도 해주시고 어차피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은 안 외울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유도 과정 뭐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하더라도 공식을 외우지 않고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료학 20문제 30분에 못 풀어요. 못 풀어. 아무리 잘 푼다는 사람도 30분만 딱 주어지고 재료학 20문제 다 풀어라. 그렇지 않죠. 이 30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냐.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 점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5과목이고 100분을 주기 때문에 100분 동안 2시간 반 동안 100문제죠. 100문제니까 2시간 반을 주는 거야. 100문제 2시간 반. 2시간 반을 주기 때문에
재료역학은 약 40분 정도, 연력학의 유체역학은 약 30분 정도에 20문제씩 딱딱 풀고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 정도 딱딱 풀고 시간 안배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겠죠. 한 과목만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이 모자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막판에는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준비하는 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 5장까지 공식을 좀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